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41분 정도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약 100분 정도 제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3일 후인 광복절에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은 국내에도 개봉됐던 영화인 인셉션과 인터스텔라라는 그 두 편의 과학 영화로 한국에서 관객을 무려 3,300만 명을 동원했던 세계적인 거장인데요. 그분이 감독한 영화가 오펜하이머입니다. 그 오펜하이머 영화는 지난 7월 21일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개봉이 됐었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3일 후인 광복절에 개봉이 됩니다. 그 오펜하이머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오펜하이머가 사람 이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주 요인이 됐던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책임자,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가 암호명 맨해튼 프로젝트인데요. 그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책임자가 그 당시에 UC 버클리 이론 물리학자 교수였던 오펜하이머 교수입니다. 그래서 3일 후에 개봉되는 영화 오펜하이머 교수의 영역의 세월에 관하여 다룬 오펜하이머 교수의 일대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원자폭탄의 개발 책임자 오펜하이머 교수는 2차 세계대전 그 승리의 그 주 요인으로 작용이 됐다 보니까 최고의 영광을 누렸지만 나중에 가서는 공산주의자라고 누명을 쓰고 또 소련의 스파이라는 그러한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쓸쓸하게 또 쇠퇴기 몰락을 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작년 12월에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오펜하이머 교수는 과거에 소련의 스파이라는 그런 누명, 혐의를 받았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혐의를 벗었다. 오펜하이머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요인이었던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책임자로서 미국의 충성을 다했던 애국자다. 소련 스파이라는 그러한 혐의는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2022년 12월에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오펜하이머 교수의 영광스러운 시절과 또 불명예스러운 그런 시절이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영역의 세월을 다룬 오펜하이머 교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의 개봉 제목 오펜하이머를 개봉 3일 앞두고 제가 제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5개월 전에 출판했던 인문학 서적 네 번째 출판작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영어로는 월드워 2입니다. 페이지 숫자도 466페이지나 될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목의 인문학서적 네 번째 출간작인데요. 지난 2023년 3월 6일에 출간을 했었습니다. 자, 요즘 전쟁 영화를 보면 전쟁 영화의 단골 소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 뒤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쟁 영화의 단골 소재인 제2차 세계대전의 20개 주요 전투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개 전투를 하면
다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고요. 그로부터 6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이 전개가 됐고, 유럽 전선은 1945년 5월 8일 독일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항복을 해서 또 다음 날인 5월 9일에는 또 독일이 구소련을 상대로 항복을 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은 종전이 됐었는데요. 태평양 전선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결사항전을 하면서 항복을 하지 않는 바람에 계속 태평양 전선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7월 16일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폭격 연습장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인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그 원자폭탄 핵실험, 그 암호명, 작전명은 트리니티라고 하는데요. 그 1945년 7월 16일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에서 미국이 성공함으로써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로부터 10일 후인 7월 26일에 포츠담 선언에서 미국의 해리 트루만 대통령, 중국의 장제스, 영국의 애틀리 총리가 포츠담 선언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을 상대로 최후의 통첩을 하게 됩니다. 내용인즉슨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지 않을 경우 일본에게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이 있을 뿐이다 라고 미국이 또 미국과 중국, 영국의 수뇌부들이 포츠담에서 모여서 포츠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지 않으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이 있을 뿐이다 라고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에서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최후 통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포츠담 선언으로부터 10일 전에 있었던 인류 최초의 핵실험인 원자폭탄 핵실험에서 미국이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자신감, 성공을 해서 원자폭탄을 확보했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어서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을 상대로 즉각적으로 항복해라,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지 않으면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이 있을 뿐이다 라고 최후의 통첩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6일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핵폭탄인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를 투하를 했고, 그래서 그 투하하자마자 7만 8천 명이 사망하고 8만 4천 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는 TNT, 폭약인 TNT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TNT 13킬로톤의 TNT에 상응하는 그 폭발력을 발휘를 했었던 게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투하,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인류 최초의 포신형 원자폭탄이자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의 투하의 그 효과입니다. 그 즉시 투하 즉시 7만 8천 명이 사망하고 8만 4천 명이 부상을 당할 정도의 위력, 폭발력을 발휘했습니다. 13킬로톤의 TNT의 위력을 가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3일 후인 8월 9일에는 일본의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암호명 펜맨을 투하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그 나가사키는 히로시마에 비해서는 언덕 지형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력은 더 셌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상자는 덜 발생을 했습니다. 자, 3일 전인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투하된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는
폭발력이 13kg TNT에 상응하는 폭발력이었는데요. 그래서 78,000명이 사망하고 84,000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러한 파괴력을 발휘를 했었는데요. 그로부터 3일 후에 나가사키에 투하된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펜맨은 나가사키가 언덕 지형이다 보니까 폭발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그 리틀보이보다 더 위력이 셌습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의 폭발력은 13kg TNT에 상응했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나가사키에 투하된 펜맨의 폭발력은 21kg TNT에 상응하는 폭발력으로 더 강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가사키의 그 지형 지대가 언덕 지대다 보니까 그 피해는 좀 덜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에 그 펜맨이 투하되고 나서 한 35,000명이 사망하고 6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 21kg TNT에 21킬로톤 TNT에 상응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의 위력은 폭발력은 13킬로톤 TNT에 상응했고요. 3일 후인 나가사키에 투하된 펜맨은 21킬로톤 TNT에 상응하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고 나서 6일 후인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까지 종전이 됐는데요. 원래 미국은 8월 19일에 또다시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펜맨을 8월 15일에 또 3차로 투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하니까 그걸 사용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원자폭탄 투하의 그러한 역사가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그러한 영화가 바로 3일 후에 개봉되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오펜하이머 영화 개봉을 제가 3일 앞두고 제가 5개월 전에 출판했던 인문학서적 4번째 출간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 월드워 2에 담긴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책에는 20개 주요 전투가 담겨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발발이 됐고, 그로부터 6년 동안 진행되면서 민간인 포함해서 약 7천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됐던 인류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참혹한 전쟁이 바로 6년간 진행된 제2차 세계대전 월드2고, 그것을 종결시켰던 종결자가 바로 원자폭탄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는 총 20개 주요 전투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주요 전투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또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3국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핀란드,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한 또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독일과 영국이 노르웨이를 침공한 게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이 노르웨이를 침공합니다. 독일과 영국은 2차 세계대전에 서로 적대 국가였지만 각각의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의 한 축을 이뤘던 추축국의 주도국가인 독일도 노르웨이를 침공했지만 그 반대 세력이었던 연합국의 주도국가의 일원이었던 영국이 또 다른 목적 때문에 또 노르웨이를 침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독일과 영국의 노르웨이의 침공이고요. 그 다음에 자, 독일의 독일의 프랑스 침공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연도의 이듬해인 1940년 6월 14일이 독일이 프랑스의 파리를 점령하고 8일 후인 1940년 6월
2일에 프랑스가 독일에 공식적으로 항복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독일의 프랑스 침공입니다. 그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기 직전에 인류 최대의 철수 작전인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또 있습니다. 덩케르크 철수 작전은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단 열흘 동안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주도해 가지고 철수했던 인류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철수 작전인데요. 그것은 독일이 파죽지세로 유럽 대륙을 점령해 나가고 프랑스 파리 점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연합국들은 서쪽으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서쪽의 대서양 연안에 덩케르크 항구 주변으로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된 형국이 됐는데요. 그러게 되다가는 독일의 그런 파상 공세에 당해서 연합군이 전멸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수상으로 1940년 5월 10일에 영국의 제61대 총리가 된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주역이었던 제61대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이 1940년 5월 10일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취임한 지 불과 16일 후에 결행했던 작전이 인류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철수 작전인 덩케르크 철수 작전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파견되어 있었던 영국군 23만 명과 또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연합국 11만 명, 그래서 총 34만 명의 연합군을 프랑스의 덩케르크 항구에서 영국으로 성공적으로 철수했던 작전이 인류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철수 작전인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고요. 그게 영화 덩케르크라는 영화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덩케르크 철수 작전에서 성공한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그 덩케르크 철수 작전 10일이 딱 완료된 그날 1940년 6월 4일 영국의 의회에서 명연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국은 독일을 상대로 끝까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We shall never surrender. We shall never surrender. 우리는 영국은 독일을 상대로 끝까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영국은 들판에서 싸울 것이고 해상에서 싸울 것이며 공중에서 싸울 것이며 언덕에서 싸울 것이며 다양한 해안에서 싸울 것이며 우리 영국은 독일을 상대로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그 유명한 연설을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완료된 1940년 6월 4일 영국의 61대 총리 윈스턴 처칠이 의회에서 명연설을 합니다. 자,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연합국 미국과 영국의 그 연합국의 일원이었는데요. 그 윈스턴 처칠이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분은 전쟁 중에도 계속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명연설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 1920년에 발명된 라디오, TV가 발명되기 전인 2차 세계대전 당시 라디오를 통해서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은 국민들을 상대로 계속적인 그 사기를 독려하는,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명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1940년 5월 10일에 영국의 61대 총리로 취임을 하고 그로부터 5년 정도가 흐른 5년 3개월 후인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 아까 말씀드렸었죠. 일본을 상대로 한 최후 통첩 포츠담 선언이 일어났던 그 당일 오전까지 영국의 총리였습니다. 보수당으로 영국의 총리였는데요. 포츠담 선언의 서명은 후임자인 노동당의 애틀리 총리가 서명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영국의 국회의원 총선거 최종 개표 집계가 해외에 파견된 군인들의 부재자 투표 등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1945년 7월 26일 포스함선언 당일에 최종적으로 영국의 국회의원 총선거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권이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바뀌어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보수당의 총수인 윈스턴 처칠이 물러나고 노동당의 클리멘트 애틀리 총리가 새로운 62대 총리가 돼서 포스함선언 당일에는 애틀리 총리가 중국의 장제스, 미국의 해리 트루만 대통령과 함께 포스함선언에 서명을 해서 일본을 상대로 최후의 통첩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에게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이 있을 뿐이다라고 최후 통첩을 했던 포스함선언에 서명을 한 사람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의 후임자인 노동당의 애틀리 총리, 62대 총리인 애틀리 총리가 서명을 했는데요. 그 애틀리 총리가 한 6년 정도 노동당으로 영국의 62대 총리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6.25 한국전쟁 당시였던 1951년 10월부터 54년 4월까지 약 3년 반 정도 다시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63대 총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63대 총리 시절인 1953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목의 회고록 6권을 출판을 해가지고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월드 2라는 제목의 회고록 6권으로 1953년에 윈스턴 처칠 61대 63대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때 경쟁을 했던 작품이 미국의 대문호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경합을 벌였는데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물리치고 영국의 윈스턴 처칠의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목의 회고록 6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그 다음 연도인 1954년에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요. 자, 그때 그 1953년 윈스턴 처칠이 63대 총리까지 했으니까 결국은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이자 제61대 영국 총리, 제63대 영국 총리까지 했던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고요. 그래서 1965년에 그분이 서거했을 때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자, 그 1965년 윈스턴 처칠이 서거했을 때 국장으로 치르고 그 이후 50여 년 동안 수많은 영국의 총리들이 사망을 했지만 국장을 치르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70년 동안의 영국 여왕의 자리에서 통치를 하다가 2022년에 2022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70년 동안 영국 여왕의 자리에서 있다가 서거했을 때 윈스턴 처칠 장례식 때 국장을 치른 이래 50여 년 만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때 또 국장을 치를 정도로, 그 정도로 국장을 치러줄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영국의 61대와 63대 총리를 했던 윈스턴 처칠이고요. 지금부터 21년 전인 2002년도 제가 마라톤을 시작했던 연도입니다. 지금부터 21년 전인 2002년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그 다음에 인도와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세익스피어, 그 다음에 진화론,
진화론의 그 찰스 다윈, 그 다음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영국 침공을 막았던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가르 해전,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영국의 호레이시오 넬슨 제도,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왔던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인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은 윈스턴 처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영국을 빛낸 최고의 인물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마시겠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21년 전 BBC에서 100만 명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영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인물로 윈스턴 처칠이 꼽혔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윈스턴 처칠이 주도했던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나와 있는 20개 주요 전투 중에 제가 한 5번째로 꼽고 있는 덩케르크 철수 작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본토 항공전이 펼쳐집니다. 영국의 본토 항공전, 그것은 유럽 대륙에서 소련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럽 대륙을 점령했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영국을 점령해야겠다라는 목표로 영국 본토에 대한 항공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게 영국 본토 항공전입니다. 그런데 결국 영국 런던을 포함해서 영국 각 지역이 독일의 공군에 의해서 엄청난 용단 폭격, 파상 공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의 지도하에 영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항전을 해서 결국은 독일이 영국을 점령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게 영국 본토 항공전인데요. 영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뭐냐?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 영국의 그 전투기들이 독일의 전투기들보다 성능이 더 우수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의 레이더망이 엄청나게 발달됐었습니다. 레이더 그 과학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전투기들이 영국을 향해서 출격했을 때 160km 반경에 들어오면 레이더가 다 감지를 했었습니다. 레이더가 영국의 각 지역에 설치된 레이더망이 발달됐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미리 반경 160km 안에 들어온 독일의 전투기들을 포착해 가지고 대비태세, 방공포 등으로 대비태세를 하고 또 맞대응으로 영국의 전투기들이 출격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레이더 기술이 발달됐었다라는 게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영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고요. 또 세 번째, 바로 영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결사항전의 각오로 끝까지 이 위대한 영국의 지도자 윈스턴 처칠의 지도하에, 영도하에 영국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항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려보면 영국의 암호 해독반이 대단히 암호 해독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독일의 그러한 전신, 이런 통신을 다 감청, 도청을 해가지고 그 암호로 되어 있는 통신 내용을 다 대부분 해독을 해가지고 영국이 그것에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세네 가지 요인인데요. 영국이 독일보다 전투기 성능이 우수했다. 그 다음에 레이더 기술이 발달됐다. 국민들이 똘똘 뭉쳤다. 암호 해독 능력이 뛰어났다. 그 중심에는 61대, 63대 총리를 지낸 위대한 지도자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쟁이 또 이제 펼쳐지냐면 계속 그 유럽 전선이 전개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로부터 2년 3개월 동안은
유럽 전선과 북아프리카 전선 이쪽에서만 2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됐고요. 아직 태평양 전선은 개전이 안 됐습니다. 2년 3개월 1939년 9월 1일부터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할 때까지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2년 3개월 동안은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고 영국이 주도해가지고 독일을 상대로 맞서는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과 북아프리카 전선이 진행이 됐었던 그 2년 3개월의 과정을 쭉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쭉 영국 본토항공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소전쟁이 개막이 됩니다. 독소전쟁, 즉 독일과 소련 간의 전쟁입니다.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는 독소전쟁이 바로 1941년 6월 22일입니다. 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1939년 9월 1일이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인데요. 그보다 불과 한 열흘 정도 앞두고 1939년 8월 하순에 독일과 소련 간에는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상호 간에 침략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조약이 체결이 됐는데요. 그로부터 약 20개월 후인 1941년 6월 22일 독일이 독소 간의 독소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합니다. 독소 전쟁이 개막이 된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인 동부전선이죠. 동부전선, 독소 전쟁이 개막이 됩니다. 자, 여기서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이 나오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독일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에 있었던 전선이 바로 서부전선이고 동쪽에 있었던 전선이 동부전선인데요. 자, 서부전선은 주로 독일이 미국, 프랑스, 영국 연합군과 싸웠던 서부전선이고 동부전선은 독일이 소련을 상대로 싸웠던 그 동부전선입니다. 그래서 동부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독소전쟁이 개막된 게 1941년 6월 22일 독일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한 그 전쟁이 독소전쟁이자 2차 세계대전의 일부인데요.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던 이유는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유지하려면 많은 그 원유가 석유가 있어야 됩니다. 원유, 연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전차들이 또 항공기, 함정들이 움직이려면 연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의 그 원유지대인 카프카스 유전지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 수행 물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독일은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을 20개월 만에 파기하고 1941년 6월 22일 독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바르바로사 작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 시점 1941년 6월 22일은 자, 태평양 전쟁이 발생하기 딱 6개월 전입니다. 태평양 전쟁은 독소 전쟁의 개전으로부터 6개월 후인 1941년 12월 7일에 발생이 되고 그보다 6개월 앞선 시점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는 독소 전쟁이 발생이 됩니다. 1941년 6월 22일입니다. 그때 시작할 때 작전명이 바르바로사 작전입니다.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는 그 작전이 바르바로사 작전인데요. 자, 그 바르바로사 작전에 동원된 독일군 병력이 380만 명입니다. 약 400만 명의 어마어마한 병력을 독일은 소련에 투입을 합니다. 자, 그게 아돌프 히틀러의 큰 실수가 됩니다. 왜냐? 독일의 서쪽 지역인 서부전선만을 대상으로 독일이 전쟁을 유지했다면 영국과 프랑스 이쪽 지역 서부 쪽만 유지했다면 독일이 그래도 할 만한 전쟁이었을 텐데 이제는 그 동쪽
독일의 동쪽인 동부전선, 소련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 소련의 수백만 대군과 이제 싸워야 되니까 양쪽의 전쟁, 서부전선과 동부전선, 양쪽의 전쟁, 즉 두 개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서부전선을 상대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연합국을 상대로 싸워야 하고, 또 동쪽 지역의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의 수백만 대군을 상대로 싸워야 하다 보니까 독일로서는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 독일은 패망의 그 첫 단추, 패망의 길로 접어든 아돌프 히틀러 독일 나치당의 총수의 큰 실수가 저질러진 게 바로 1941년 6월 22일 독소전쟁의 개막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독소전쟁의 시작이 바로 바르바로사 작전인데요. 그 작전은 400만 명 정도의 독일군이 투입이 됐고, 독일에서 모스크바 수도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를 점령하는 것을 3개월의 목표를 뒀습니다. 3개월, 6월 22일에 시작됐으니까 가을인 9월이나 10월에는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를 점령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을 상대로 독소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전략적으로는 승리를 했지만 전술적 목표 달성은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는 게 바로 바르바로사 작전입니다. 그래서 독일군 병력이 이제 400만 명이 소련을 향해서 진격을 할 때 먼저 북부 집단군은 소련의 최서단에 있는 그 레닌그라드, 지금은 샹트페테르부르크인데요. 레닌그라드를 향해서 진군을 하고, 또 중부 집단군은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군하고, 남부 집단군은 유전지대인 카카스 유전지대 쪽으로 진군을 하고, 그 근처에 스탈린그라드가 있고, 인류 전쟁 역사에서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또 1942년에 전개되는데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소련의 독일군 400만 명의 병력은 북부 쪽으로는 레닌그라드, 중부 쪽으로는 모스크바, 남부 쪽으로는 카카스 유전지대 쪽으로 이렇게 세 갈래 길로 400만 명의 대군이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르바로사 작전인데 결국은 모스크바 점령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 후반이, 바르바로사 작전의 후반이 모스크바 공방전인데요. 모스크바 공방전은 모스크바 서쪽 30km 지점까지 진군을 했지만은 결국 모스크바 점령은 실패했습니다.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 점령은 실패한 이유가 소련의 혹독한 그 추위를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은 무기가 떨어져 가고 군인들이 동사해 가고 또 먹을 것도 떨어져 가는 아사해 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독일은 결국 모스크바 점령을 30km 눈앞에 두고 철수를 하게 되는, 그 모스크바 공방전에서 철수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한 게 바로 바르바로사 작전과 모스크바 공방전인데요. 그게 독소전쟁의 초기 상황, 1941년 6월 22일부터 이듬해인 1943년 2월 초까지 있었던 바르바로사 작전과 모스크바 공방전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독소전쟁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태평양 전쟁이 발발이 됩니다.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을 해서 그 당시에 미국의 함정이 일요일입니다. 그날이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하와이에서는 다들 잠자고 있었던 새벽에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해서 미국의 함정 19척, 그 다음에 항공기 149기, 그 다음에 미국의 아까운 목숨 한 2,500명 정도가
전사를 해버리는 그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1936년에는 미국에서는 중립법이라 해가지고 전쟁 개입 방지법인 거죠. 중립법, 뉴트리얼리티 액트라 해가지고 중립법을 만들어서 미국의 전쟁이 아닌 다른 나라의 전쟁에 미국이 함부로 참전해서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1936년도 중립법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제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참전을 계속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전선에서도 미국의 그 함정들, 군함들이 계속 격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참전을 안 했습니다. 1941년 5월달 또 7월달 계속적으로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라고 하죠.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가 미국의 군함들을 격침시킴에도 불구하고 계속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이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뽑아버리는 격으로 1941년 12월 7일에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2,000여 명의 미국의 장병들이 다 사망을 해버리니까 참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 날인 12월 8일에 미국의 의회에 나간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 참대 선전포고를 비준해 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해서 12월 8일에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해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이 개전이 됐었고요. 또 3일 후인 12월 11일에는 일본과 추축국을 형성했던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을 상대로 또 선전포고를 하니까 미국은 또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에도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드디어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과 유럽 전선에 참전을 하게 돼서 연합국은 이제 승리의 길로 첫걸음을 떼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전개되고, 그런데 아직은 유럽 전선에서는 독일이 주도를 하고 있었고 태평양 전선에서는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1942년에 6월 4일부터 3박 4일 동안 그 유명한 태평양 전선의 미드웨이 해전이 발생이 됩니다. 1942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의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일본을 꺾어버립니다. 자, 미드웨이 해전은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드웨이 해전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